독일에서 온 한 여성. 그녀는 일본에서 3년간 살아본 뒤 한국을 여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전혀 다른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선택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폭스바겐 글로벌 부서에서 근무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독일에서 나름 촉망받는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경쟁이 치열한 폭스바겐 글로벌 부서에 입사했으니까요. 업무에 차질 없이 적응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던 그 시절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에리와의 관계는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취미도 공유하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리가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졌고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일이 바쁜 시기니까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된 신뢰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지만 특별히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승진 소식이라도 있나 싶었죠. 퇴근 후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에리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아, 미안해. 사실 다른 여자와 아이가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더 이상한 건 제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멍하니 앉아 에리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어. 원래는 진지한 관계를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었고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닌 그저 무감정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모든 일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부족했나?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고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나왔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어요. 친한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회사 동료들은 소개팅을 주선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괜찮아. 혼자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내면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에리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그리 권장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저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장소들을 지나다니며 에리를 떠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문득 회사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떠올랐어.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땐 그것이 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저는 회사의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시아 지역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어디로 갈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 있었죠. 일본이 더 발전된 나라 아닌가요? 도쿄는 세계적인 대도시이고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인사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파견을 강하게 요청했죠. 그때의 저는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도쿄의 모습,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사회, 첨단 기술, 이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일본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초를 익혀야 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꼼꼼히 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제게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할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본어 공부에 매진하고 업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차 에리에 대한 생각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파견 발령이 확정된 날,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죠. 친구들은 제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걱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소피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녀는 제 결정을 가장 이해해 주었죠. 넌 항상 도전적이었잖아, 리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거야. 그리고 에리 같은 바보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 소피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웃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에리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선물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죠.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더 이상 누구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드디어 도쿄에 도착한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나리타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낯선 언어와 표지판들이 저를 반겼죠.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기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저도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설렘이 가득했어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잘 왔다, 리아.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물론 독일 기준으로는 너무 좁았죠. 하지만 도쿄의 주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크게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국적인 분위기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발코니에서 바라본 도쿄의 야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는데 10,000원 지하철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전철이 오면 엄청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일본인들의 침묵과 질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일본 지사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잘하셔서 의사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지사장님의 안내로 팀원들을 소개받았는데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아사코라는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어줬죠. 메이슨 씨, 일본에 잘 오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친절함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표면적인 것임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 자리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도 없었죠. 저는 어색하게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도 외국인인 저를 향한 시선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일본 생활의 불편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영어를 전혀 통하지 않아 간단한 감기약을 받는데도 2시간이 걸렸고 주거 환경은
벽이 얇아 옆집 소리가 다 들렸어요. 관공서 업무는 복잡한 서류와 도장 문화 때문에 일이 늘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외국인을 향한 침묵의 배타성이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외국인 손님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직원들, 지하철에서 제 옆자리를 비워두는 사람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아사코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들려 귀가 솔깃해졌어요. 비록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제스처에서 그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죠. 화장실 칸에 숨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일본 생활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질서 정연해 보였던 도쿄의 모습 뒤에는 외국인을 향한 은밀한 배타성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면서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벽은 더 높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언어의 장벽도 컸습니다. 기초적인 일본어를 배웠지만 업무상 깊은 대화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기엔 부족했죠. 회의 시간에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어요. 중요한 논의가 일본어로 빠르게 진행되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메이슨 씨에게 설명해드리는 건 시간이 걸리니 나중에 요약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업무의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친절한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이 저를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어떤 날은 제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회의 후 따로 제안을 드려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사코와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보고서의 형식을 잘못 작성했는데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이 마치 저를 영원한 외부인으로 규정짓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이후로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죠. 회사 밖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동전 지갑을 떨어뜨려 동전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해서 지나갈 뿐이었죠. 독일이었다면 누군가 분명 도와줬을 텐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했어요. 왜 내가 여길 원했을까? 저는 길바닥에 흩어진 동전을 주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점점 더 자주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생활 환경도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좁고 벽은 얇아서 옆집에서 TV를 보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겨울이 되자 난방 시스템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아 항상 춥게 지내야 했죠. 음식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맛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즐겼지만 점점 짜고 느끼한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흡연이 가능한 식당들이 많아 식사 중에도 담배 연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가 영어 메뉴를 요청했는데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저는 메뉴판의 사진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주문해야 했죠. 그런데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제가 원한 것과 전혀 다른 요리였어요. 그런 작은 좌절감이 쌓이고 쌓여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번화가를 지나며 화려한 네온 사인과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즐거워 보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편의점에 들어가 뭐라도 사려고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문득 한 진열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품 표시가 붙은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모두 한국에서 수입된 상품. 호기심에 푸지 않은 한국 라면 하나와 과자를 구입했어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달콤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이 너무 좋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찾아 헤매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저는 한국 음식점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본 식당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활기가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룩한 경제적 성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여정이 어쩐지 제 상황과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제게도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도쿄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상점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더 열려있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한국 식료품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서툰 영어로 물건을 찾고 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독일어로 말을 걸으셨어요. 독일에서 오셨나요? 제 아들이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순간의 놀라움과 반가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모국어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짧게나마 독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계산할 때 그분은 작은 김치통을 하나 더 넣어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멀리서 온 손님이니까.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운 벽이 잠시나마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주말마다 한인 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책방에서 영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을 구입해 읽기도 하고 카페에서 한국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점점 저는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에리와의 이별로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에 한국 지사와의 협업건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였지만 화상 회의를 통해 만난 한국 직원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했고 제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일본 동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회의가 끝난 후 한국 팀장님이 보내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맛있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일본과 그렇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독일로 복귀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개인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때 망설임 없이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단지 호기심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직감적으로 그곳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저 책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불안보다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에리이와 헤어진 후 망가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는 앞으로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서울 여행 계획을 세우며 소피에게 연락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보낸 답장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리아, 너무 반가워. 사실 나 지금 한국에 있어. 교환 교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째 강의하고 있어. 믿을 수 없지? 너 언제 서울에 와? 꼭 만나자. 세상이 이렇게 작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피는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녀가 서울에 있다는 건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그녀에게 일정을 알려주었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분명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왠지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망을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저를 조금 조심스럽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걸 고백해야겠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첫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영어 안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방송,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향한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까지 일본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입국 심사 직원의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 진심 어린 환영의 말투가 마음을 녹였어요.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는 내내 저는 어딘가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그 속도와 깔끔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영무원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길을 잃어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은 일본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고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패션도 눈에 띄게 세련되었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바로 소피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또 한 번 놀랐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고 각 역마다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도쿄의 지하철도 깨끗하고 정확했지만 서울의 그것은 마치 한 세대 앞선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남에 도착해 거리를 걷는데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번화가의 활기, 여기저기서 들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밝은 표정의 사람들. 도쿄가 정적이고 차분한 도시였다면 서울은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소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세련된 옷차림과 스타일리시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리아, 여기야. 소피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소피, 너 정말 달라 보여.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한국에 온 후로 완전히 변했어. 여기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 우리는 반갑게 포옹하고 오랜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카페의 인테리어도 세련되었지만 더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영어 메뉴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주고 주문할 때도 친절하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항상 느꼈던 언어 장벽이 여기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피는 한국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지, 배달 문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실되어 보였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서는 거의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해결해.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심지어 관공서 일까지도. 일본에서는 아직도 도장 찍고 종이 서류 쓰는데 여기서는 몇 번의 터치로 모든 게 끝나버려. 처음엔 나도 문화 충격이었어. 소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짧은 시간이지만 느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디지털화된 도시인지. 저녁을 먹으러 소피가 추천한 한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활기찬 인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톤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메뉴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덜 맵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라면 아마 난처해하며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식당의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외국인 손님이시죠? 걱정 마세요. 덜 맵게 해드릴게요. 처음 드시는 거면 이것도 추천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다는 그 정을 처음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놀라웠어요. 테이블이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차고 주인이 직접 음식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맛도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일본 음식의 섬세함도 좋았지만 한국 음식의 이 풍성하고 대담한 맛이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비교하자면 마치 실내악과 록 콘서트의 차이 같았어요. 둘 다 아름답지만 전달하는 감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걸. 서울에서의 둘째 날, 소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또 다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집 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 리아. 이 버튼 하나로 모든 전등을 제어할 수 있어. 심지어 외출 중에도 앱으로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다니까.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의 제 아파트는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었지만 실상은 아날로그 시스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리실에 직접 전화해야 했고 난방도 효율이 좋지 않았죠. 사실 처음엔 나도 이런 첨단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이 실수해도 친절하게 도와줘.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그냥 다들 피하지 않았어. 소피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거든요.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실수를 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따뜻함이 있었죠. 소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도 많이 망설였어.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발전된 나라라는 편견이 있었거든.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정반대였어.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적 압박도 있지. 하지만 뭐랄까, 여기엔 생동감이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크게 다가왔어.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생동감을 느꼈거든요. 도쿄가 완벽하게 정돈된 아름다움이었다면 서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오후에는 소피가 서울의 여러 명소를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궁궐 바로 옆에 초현대적인 빌딩이 있는 모습, 전통시장 한켠에 최신 기술의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있는 모습, 이런 대비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페나 레스토랑의 분위기였습니다. 각각의 가게마다 독특한 컨셉과 개성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열정적이었어요. 일본의 가게들이 안정감과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가게들은 창의성과 트렌드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카페들 봐. 매달 인테리어를 바꾸는 곳도 있어.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즉각 반영하는 거지. 일본은 한번 정해진 방식을 오래 유지하잖아. 소피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 변하지 않음에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 모습이 종종 답답하게 느껴졌었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고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늘 외부인으로 느껴졌지만 여기서는 그런 시선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리아, 솔직히 어때? 서울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소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조금 쑥스러웠지만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야. 좋은 의미로. 일본에 가기 전에 했던 모든 기대를 서울에서 발견하고 있어. 더 디지털화되고 더 편리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본에서 느꼈던 냉대와 차별이 여기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말을 마치고 보니 제 감정이 너무 솔직하게 드러난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소피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사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 하지만 외국인으로 살기에는 한국이 더 열려있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편이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을 선택했던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고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야 했어.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물론 제 파견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곧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큰 결심이었으니까요. 회사 내에서 한국 파견 근무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도 서울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 그 활기찬 거리, 친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꼈던 그 소속감. 일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해보니 아시아 지역 담당 부서가 확대되었고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죠. 하지만 한국 파견은 경쟁이 무척 치열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우대한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맹렬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공부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한국 시장 관련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맡았어요. 6개월 후 드디어 한국 지사 파견 공고가 났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짧게나마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일본 파견 경험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죠. 2주 후 기다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프랑크푸르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에리와 헤어졌던 그날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상처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에리와의 이별, 일본으로의 도피, 문화 충격, 그리고 서울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심 어린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동 충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